라면도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면이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 좋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라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오늘 하나씩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라면이 짜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라면 조리법 보시면 물 500ml에 스프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대로 끓이면 나트륨이 대략 1700에서 1800mg 정도 됩니다. 그럼 김치찌개는요? 한 그릇에 2000mg이 훌쩍 넘어가요. 된장찌개도 비슷하고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국물 요리들, 사실은 라면보다 나트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만 나트륨 폭탄이라고 불렸을까요? 라면에 대한 오해,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출출할 때, 야식으로 간단히 한 끼 때울 때. 근데 드시고 나면 괜히 찜찜하셨던 적 있으시죠? 방부제 들어갔다던데, 기름이 나쁘다던데, MSG 범벅이라던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맛있게 먹고도 후회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얘기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오해였습니다. 먼저 방부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라면 유통기한이 보통 6개월이에요. 그래서 방부제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요, 라면 만드는 과정을 보면 면을 고온에서 튀기고 열풍으로 건조시켜요. 이 과정에서 잡균이 다 죽고 수분도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미생물이 번식하려면 최소 12% 이상의 수분이 필요한데 라면은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파뮤 얘기. 라면 튀길 때 파뮤 쓰는데 이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파뮤는 과자, 빵, 시리얼에도 다 들어가요. 식물성 기름이고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봐도 파뮤가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MSG는요? 2006년부터 라면에 MSG 인위적으로 안 넣어요. 대신 마늘 같은 천연 향미료로 맛을 내고 있죠. 그럼 라면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탄수화물이 약 60%, 지방이 25%, 단백질이 10% 정도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60%는 괜찮습니다. 한 끼 식사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고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라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부족한 걸 채워주면 괜찮은 한 끼가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 계란 하나 넣으면 됩니다. 식이섬유? 콩나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곁들이면 라면도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얼굴 붓고 그러셨죠? 근데 이게 라면 때문이 아니라 먹는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고 라면만 먹고, 그것도 밤늦게 드시면 당연히 다음날 붓죠. 나트륨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니까요. 콩나물 넣고 계란 풀고 국물은 반만 드셔보세요. 다음날 확실히 다릅니다. 속도 편안하고 붓기도 덜해요. 특히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면에 콩나물 넣는 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조합인 겁니다. 똑같은 라면인데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라면 한 그릇, 나트륨, 조리법대로 끓이면 약 1700mg이에요. 김치찌개 한 그릇은요? 2000mg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자주 먹는 찌개류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파뮤도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파뮤 섭취 그룹이랑 다른 식용유 섭취 그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파뮤가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부제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 자료를 보면 방부제 성분 자체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는 건 근거가 부족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럼 라면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됩니다. 첫 번째, 계란 하나 꼭 넣으세요. 단백질이 확 올라갑니다. 풀어서 넣으셔도 좋고 반숙으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콩나물 한 줌 넣으세요. 식이섬유도 채워지고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삭한 식감도 살아서 맛도 더 좋아져요. 세 번째, 두부를 반모 넣어보세요. 단백질도 보충되고 국물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난리난 라면 레시피 아시나요? 임성근 셰프의 오일라면이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건강 레시피더라고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끓으면 스프 넣고 계란과 들기름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채워지죠. 면이 익으면 면만 먼저 건져서 그릇에 담아요. 불 끄고 얇게 썬 오이를 국물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아삭하면서도 국물에서 시원한 향이 배입니다. 면 위에 국물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해장라면으로는 별미입니다. 나트륨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소 곁들여 드시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라면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물만 절반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나트륨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컵라면이랑 봉지라면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정답은 봉지라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컵라면 용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많이 바뀌었는데 종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코팅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면 미세하게 녹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생각하시면 봉지라면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름에 튀긴 면이 찜찜하다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겉면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겉면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신라면 겉면, 진라면 겉면 다 나와 있거든요. 겉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도 일반 라면보다 낮고 기름 걱정도 없죠. 면발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 겉면은 맛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일반 유탕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신 게 중요하잖아요. 기름기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겉면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라면 종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은 콩나물이나 시금치처럼 칼륨 많은 채소 꼭 곁들여 주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금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라면 먹고 잘 체하고 속이 좀 약하신 분들은 두부나 계란을 같이 넣어 드세요. 속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자, 세 번째, 야식으로 드시고 다음날 얼굴 붓는 분들은 이건 나트륨 때문이거든요. 자기 전에 드실 때는 국물을 반만 드시고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세요.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방부제 안 들어있고요. 파묘도 문제 없고요. MSG도 요즘 라면엔 안 넣습니다. 다만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계란과 콩나물, 두부 같은 거 곁들여 드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 라면 끓이실 때 계란 하나, 콩나물 한 줌 넣어보세요. 맛도 좋고 몸도 편해지실 겁니다. 올리브오일 잘못 먹으면 살이 찝니다. 무슨 소리야? 올리브오일 먹고 다이어트 혈당 관리에 좋다면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올리브오일은 분명 좋은 기름이에요. 근데 무작정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오일 2숟가락이요, 열량이 120kcal입니다. 라면 반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드시면 그냥 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드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 빼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젊을 때는 조금만 신경 써도 빠졌는데 지금은 뭘 해도 안 빠지는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얘기 듣고 시작하신 분들 많으세요. 위고비라는 살 빠지는 주사 있잖아요. 한 달에 한 50만 원짜리인데 그 효과를 올리브오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솔깃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올리브오일 먹고 그 다음에 뭘 먹느냐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봤거든요. 공복에 올리브오일 먹고 빵을 먹었을 때와 공복에 그냥 빵을 먹었을 때 차이가 달랐습니다. 빵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40이 올라갔는데 올리브오일 먹고 빵 먹었을 때는 60이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려보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만 먹으면 흡수되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인슐린이 확 나오고요.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이 지방을 쌓기 시작해요. 밥을 먹고 나서 졸리고 금방 또 배고픈 거.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위고비라는 주사 아시죠? 이게 왜 살을 빼주냐면 GLP-1이라는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뇌한테 배불러, 그만 먹어 신호를 보내고 혈당도 조절해 주거든요. 올리브 오일에 있는 올레신이 이 GLP 분비를 자극하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만 먹는다고 위고비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분명히 도움이 돼요. 제대로 드시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밥을 먹고 나서 안 졸립니다. 식후에 꾸벅꾸벅 졸리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드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간식이 안 당깁니다. 밥 먹고 2시간 지나면 뭐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게 줄어들어요. 배가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알아서 공복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고파서 못 참았는데 이제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복 시간이 14시간 정도 돼야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되면 금방 배고파져서 공복을 못 견뎌요. 올리브오일을 제대로 드시면 이 공복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22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요. 2형 당뇨병이 있는 고도비만 분들에게 12주 동안 올리브오일을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올리브오일만 드신 분들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리브오일이랑 건강한 식단을 같이 하신 분들은 공복 인슐린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12만 명은 무려 24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는데요. 올리브오일 드신 분들이 체중이 덜 늘었습니다. 버터나 다른 기름 드신 분들은 오히려 늘었고요. 기름 중에서는 올리브오일이 확실히 최고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올리브오일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식단이랑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먼저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드세요.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오일을 먼저 드시는 거예요. 양은 한 숟가락에서 2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15cc에서 30cc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바로 드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는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브라질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공 안 된 자연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이랑 채소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거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채소 드시고요.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올리브 오일이 목 넘기기 힘드시면 레몬즙을 좀 섞어보세요. 레몬이 GLP-1 분비를 좀 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올리브 오일을 먹어도 될까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셔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그냥 짜서 만든 거예요. 화학 처리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일부 제품은 정제유에 엑스트라 버진을 살짝 섞어 놓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00%인지요. 이 병을 보세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빛이랑 열에 약하거든요. 이것처럼 어두운 색 유리병에 담긴 걸 고르세요. 그래야 산패가 덜 되고요. 산도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8% 이하인데요. 낮을수록 신선하고 좋은 겁니다. 0.3% 이하면 아주 좋은 거고요. 가격은 500ml 기준으로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면 괜찮은 거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건 품질이 걱정되고 너무 비싼 건 아까워서 안 드시게 되거든요. 적당한 가격에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한 27,000원 정도 굉장히 품질도 괜찮습니다. 이거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췌장이나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 소화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불편하시면 삶은 계란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고 속이 울렁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밥 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안 맞으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올리브오일은 기름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찔 수 있고요. 식사 15분에서 30분 전에 한두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랑 채소 먼저 드시고 맨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밥 먹고 안 졸리고 간식도 안 당기고 저녁까지 거뜬하게 버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장 보실 때 올리브오일 하나 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괜히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으세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늘 보이고 냉장고에도 한두 개쯤 굴러다니는 그 음식, 빨갛고 동글동글한 게 참 예쁘기도 하죠.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 그러니까 110g 정도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 학회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위험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니 토마토 한 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이 빨간 보물 토마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토마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파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먼저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혈압,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이죠.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나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고 가끔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세요. 밤새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머리가 띵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시잖아요. 과일도 달다고 못 드시고 밥도 조금만 드시고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분비되지 않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밥상에는 짠 음식이 참 많아요.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신 것도 한몫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 바빠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에 토마토 110g, 큰 토마토 한 개도 안 되는 양을 드신 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3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신 게 걱정이 되셨던 분들, 토마토가 그 짠 성분을 배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토마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혈당이 확 오르면 어쩌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마토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부하 지수는 1.1입니다. 사과가 6이고 수박이 5.6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와 양파를 주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시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쌓아서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토마토도 같이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좋습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토마토 양파 볶음, 토마토 양파 샐러드, 토마토 양파 스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상추나 오이에 함께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상추와 오이가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루에 큰 토마토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도 편해집니다. 차가운 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달걀 볶음 같은 요리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만성 심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시면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마토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이 약 90% 정도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 주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물은 꼭 버리셔야 돼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설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던 분들 계셨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린 토마토, 건 토마토는 주의하세요.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좀 있는 음식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한두 개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오늘 저녁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 계단 오르내리실 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앉았다 일어나실 때 어이쿠 소리가 저절로 나오신다거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밥상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다에서 온 3가지 보물입니다. 문어, 새우, 오징어. 어릴 적 잔치상에서 빠지지 않던 그 익숙한 해산물들이죠.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해물들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 노인 영양 연구 그룹인 프로토 에이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어르신이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중 1kg당 최소 1에서 1.5g의 단백질을 매일 드셔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신 분들이면 하루에 60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을 조사해보니까 권장량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근육을 만드는데 효과적인 동물성 단백질 섭취 비율이 30%도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바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릴 해물 3종입니다. 오늘은 문어, 새우, 오징어 이 3가지 해산물이 왜 어르신들께 특별히 좋은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새우 드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냐는 걱정이 있으시죠? 오늘 그 진실도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저염식 해물 요리법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내일부터 장 보실 때 해물 코너 앞에서 좀 더 자신 있게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근력의 저하입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들었던 쌀포대가 요즘 들어 부쩍 무겁게 느껴지신다거나 손주 안아주시다가 팔이 후들거리신 경험 있으시죠? 이런 변화들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요.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골절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시고 외출하기도 꺼려지시죠.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먹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잘 바꿔줬는데 이제는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식습관 문제도 겹칩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시죠? 죽이나 면 종류 위주로 드시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요리하기 번거로우셔서 간단히 때우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한몫합니다. 무릎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시니까 움직이기 싫으시죠? 하지만 근육은 안 쓰면 더 빨리 빠집니다. 이렇게 영양 부족과 운동 부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근감소증이 점점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양질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물은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어, 새우, 오징어의 각각의 좋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문어에 굴얼 문자를 붙여서 문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가 크니까 똑똑할 것이다. 먹물을 뿜으니 글을 쓸 줄 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 같은 선비의 고장에서는 제사상이나 패백에 문어가 꼭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어 100g에는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있어요. 마른 문어는 무려 72g입니다. 그런데 문어의 진짜 보물은 타우린이에요. 문어의 타우린 함량은 우유의 5배, 소고기의 15배에 달합니다. 타우린은 간세포 재생을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해서 피로 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또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DHA와 EPA 성분도 풍부해서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어의 심장은 하나가 아니라 3개입니다. 하나는 몸통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나머지 둘은 아가미와 다리에 피를 보내죠. 그리고 문어의 피는 파란색이에요. 헤모시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우리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과는 다른 성분이거든요. 다음은 새우입니다. 새우 역시 100g당 18에서 19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칼로리는 90에서 106칼로리로 낮은 편이고 지방은 1%도 안 됩니다.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 식품이죠. 새우에서 주목할 성분은 아스타잔틴입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 빨간색이 바로 아스타잔틴이에요. 비타민 E보다 500배나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노화 방지와 염증 완화에 정말 좋아요. 셀레늄도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갑상선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에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우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고 포화지방산도 낮거든요. 오히려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타우린이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줍니다. 문제는 새우 자체가 아니라 조리 방법이에요. 튀기거나 버터크림을 많이 쓰면 그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타우린의 제왕이라고 불려요. 마른 오징어 표면에 하얗게 묻어있는 그 가루 아시죠? 그게 바로 순수 타우린입니다. 오징어의 타우린 함량은 다른 어패류의 2배에서 3배에 달합니다. 오징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19g이 들어있고 마른 오징어에는 무려 67.8g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의 4.3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칼로리는 87에서 94kcal로 낮고 지방도 1%밖에 안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타우린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조절하고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고 해요. 치매 예방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타우린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께도 좋습니다. 오징어 먹물도 버리지 마세요. 먹물에는 뮤코다 당류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항염 효과와 항억제 작용이 있어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오징어 먹물로 파스타를 만들어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해물들 어떻게 드시면 더 맛있고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마늘과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살균, 항균 작용을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거든요. 문어 숙회 드실 때 마늘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새우는 완두콩,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완두콩이 새우에 포함된 콜레스테롤을 중화시켜주고 표고버섯은 칼슘 흡수를 도와줘요. 새우 요리에 레몬을 곁들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산성과 알칼리성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 잡힌 영양식이 됩니다. 아욱국에 보리새우 넣어 끓이시는 것도 좋아요. 아욱국에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새우가 채워줍니다. 오징어는 당근과 함께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A가 부족하거든요. 당근이 그 부분을 보충해줍니다. 조리할 때 팁도 알려드릴게요. 문어는 삶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57도 이상에서 질겨지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40분에서 1시간 이상 장시간 조리하면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해서 다시 부드러워져요. 간단하게는 무와 함께 삶거나 무즙을 바르시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자숙문어는 이미 삶은 거라서 30초만 데치시면 됩니다. 오래 삶으시면 오히려 질겨지니까 주의하세요. 드시는 양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가벼운 산책 후에 해물 반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씹기 힘드신 분들은 해물을 잘게 다져서 죽으로 끓이시거나 스튜 형태로 부드럽게 조리하시면 됩니다. 저염식 해물탕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마 멸치로 육수를 우으시고 무를 나박썰기해서 넣으세요. 고춧가루와 국간장은 평소에 절반만 넣으시고 대신 레몬즙을 한 큰술 넣으시면 짠맛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무에서 시원한 맛이 나니까 소금을 많이 안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오징어와 새우를 먼저 넣어서 3분간 끓이시고 자숙문어는 마지막 30초에만 넣어서 살짝 데치세요.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식물성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이렇게 좋은 해물들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해산물 알레르기입니다. 성인 식품 알레르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조개류와 갑각류예요. 갑각류 알레르기 일으키는 물질은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열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즉 아무리 익혀 드셔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가 생기고 입술이나 혀, 얼굴이 붓는 경우도 있어요.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나 콧물 재채기 같은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퍼지고 호흡곤란, 혈압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평생 해물을 잘 드셨던 분도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개 갑각류 알레르기 환자의 60%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괜찮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드시고 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교차 반응입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문어나 오징어에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같은 해산물류이기 때문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산물이 직접 안 들어간 음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굴소스, 새우젓, 액젓, 해물 육수로 만든 요리에도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같은 기름에서 해물을 조리한 다음에 다른 음식을 조리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차가운 물수건을 가려운 부위에 올려놓고 깊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바로 119에 연락하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두 번째는 음식 궁합입니다. 문어와 고사리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문어는 단백질이 많고 조직이 단단하고 고사리는 섬유질이 많아서 둘 다 소화가 어려운 편이거든요. 위장이 약하신 분이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징어와 마른 나물도 같은 이유로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둘 다 소화가 어려운 식품이라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징어는 강한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오징어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해산물 섭취 전에 특정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해물의 과도한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